자, 오늘 끝나기 15분 전부터 테스트를 볼 것 같으니까 테스트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나랑 같이 오늘 자극의 전도 문제를 조금만 풀어볼게요. 기관계 통합작용은 제가 이 파트가 진짜 재미없거든요. 이 파트가 진짜 개노잼 파트야. 근데 이 파트가 진짜 개노잼 파트라서 제가 녹화를 뜨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내 자신 자체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30분 하다가 지금 끊어가지고 나머지 30분을 내일 촬영해가지고 합친 다음에 올려놓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관계 통합작용은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린 다음에 바로 공지사항 때릴 테니까 그거 갖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기관계 통합작용은 테스트 안 볼 거고 숙제도 아마 안 나가긴 할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이 파트는 좀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솔직히 없는 파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 없는 파트를 할 바에야 나는 그냥 자극의 전도, 너희들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 파트를 문제를 조금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저번 주에 문제를 다 못 우리가 개념 설명까지만 한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니? 저번 주에 여기 생명활동과 에너지는 했니? 생명활동과 에너지 안 했니? 그럼 여기부터 갑시다. 오케이. 생명활동과 에너지부터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생명활동과 에너지 파트입니다. 23페이지예요. 생명활동과 에너지 안 어려우니까 잘 봐. 우리가 물질대사라는 거 다 앞에서 했어. 오케이? 물질대사 뭐였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이런 거 설명했고요. 그래서 동화작용이 뭐고 이화작용이 뭔지까지 설명을 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동화작용 뭐고 이화작용 뭐다까지 설명을 다 했고요. 세포흡이 뭔지까지도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세포흡이라는 게 뭐였어, 얘들아? 세포흡이라는 거는 생명체 내에서 뭘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 포도당이라는 놈에다가 내가 산소를 더해가지고 CO2와 H2O를 얻어내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뭘 얻어내는 거? 에너지를 얻어내는 게 목표인 게 바로 세포흡이었잖아. 그 세포흡 중에서도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2개의 ATP를 만들어내는 작용이 있었다. 오케이?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사실 32ATP를 만들어내는 거였고 이 ATP라는 게 뭐였다? ATP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 저장 매체였다. 얘가 에너지 저장 매체다.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에서 만약에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에너지 저장 매체인 ATP 갖고 여러분들이 사부작 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게 바로 세포호흡이었어. ATP를 만들기 위한 과정, 그게 바로 세포호흡이었다고. 근데 이 세포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날 수가 있냐?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날 수가 있냐면 세포질과 이 세포흡 장소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이 두 군데에서 일어나게 돼요. 오케이? 세포 과정은 앞에서 제가 화학 반응식 자세히 적고 했으니까 거기 앞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원래 이 파트가 제가 일부러 자세하게 한 거야. 어차피 여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자세하게 한 것 뿐이거든. 자, ATP 갑니다. 그래서 ATP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면 ATP라는 것은 자,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몇 개 존재한다고 했어, 얘들아? 고에너지 인산결합 2개 존재한다고 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2개. 그렇게 되면 그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하나 끊기면서 ADP가 되고 거기서 인산이 하나 빠져나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7.3kcal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 7.3kcal의 에너지가 어디에 이용이 된다더라? 바로 생명활동에 이용이 된다더라. 생명활동에 이용이 된다더라.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얘들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이화작용이라고 했죠.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이 됐으니까 이화작용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반대 과정은 동화작용이라고 했어요. 동화작용. 근데 이 동화작용에 뭐가 관여한다더라? 세포호흡이 관여한다더라. 세포호흡이 관여. 오케이? 세포호흡이 관여한다더라. 까지 제가 저번 주에 다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ATP의 화학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전환되어서 발성, 정신활동, 체온유지, 뭐 근육운동, 생장 등의 생명활동에 이용이 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필기를 하실 분들은 필기를 하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같이 넘어올게요.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으로 갑니다.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그렇게 여기에서 방출되는 7.3kcal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된다더라 라는 겁니다. 거기 맨 위에 그림 보이시죠? 오케이? ATP가 되면서 거기에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하나 끊기면서 7.3kcal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 7.3kcal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의 형태로 쓰인다 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해 가니? 자, 그러면 혹시 여기 지워도 될까? 죄송 어디까지 필기했어? 다 했어? 그러면 싹 다 지워도 되죠? 자, 우리 그림 좀 봐볼게요. 거기 그림을 총 3가지 그림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연소예요. 연소. 이게 연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무산소 호흡이에요. 그렇죠. 거기 그림에 어차피 다 적혀져 있는 거 그대로 적은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뭐야? 무산소 호흡은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야.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된다.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안 돼서 이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가 되다가 말아버린다는 거지. 분해가 되다가 말아버린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분해가 되다가 말아버리는 게 바로 무산소 호흡이야. 그래서 분해가 돼서 말하다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게 뭐냐면 중간산물이라는 거예요. 중간산물.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가 되다가 만다. 그 분해가 되다가 말아가지고 남아있는 물질을 우리가 중간산물이라 한다. 여기까지 콜? 자, 그래서 우리가 무산소호흡이라는 거는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포도당이 불완전 연소된다. 불완전 산화된다 이거야. 불완전 산화. 오케이? 그래서 거기 표에다가 적어줍시다. 맨 밑에 무산소호흡 보이시죠? 무산소호흡이랑 산소호흡 비교하는 그 표 보이시죠? 표에 유기물 분해에 무산소 호흡에 뭐라고 적어주냐면 유기물 분해에 불완전 분해, 불완전 산화 이렇게 적어주세요. 불완전 분해 괄호치고 불완전 산화라고 적어주세요. 그 맨 밑에 비교하는 표에 우리가 맨 밑에 비교하는 표에 유기물 분해 있죠? 무산소 호흡.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유기물 분해 거기다가 불완전 분해, 불완전 산화 즉 불완전 분해 괄호치고 불완전 산화 똑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불완전하게 분해가 된다. 그래서 중간산물이 남게 된다. 이 중간산물이 뭐냐에 따라 우리 이거를 발효라고 부릅니다. 발효 많이 들어봤지? 오케이? 자, 젖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중간산물로 젖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젖산 발효. 그리고 만약에 얘가 뭐로 만들어지게 되면 알코올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 중간산물로 알코올이 나오면 알코올 발효라고 부르고 아세트산으로 만들어지면 아세트산 발효라고 해줍니다. 각각의 중간산물이 뭐냐에 따라 얘네들이 발효라고 불린다는 거지. 발효. 그래서 결국 무산소호흡은 발효야. 무산소호흡은 발효라고. 오케이? 발효는 무산소호흡이다 라는 거예요. 세포호흡은 산소호흡이에요. 세포호흡은 산소호흡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갖고 한번 비교하는 표를 밑에를 쫙 채워봅시다.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산소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산소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지. 표에다가 동그라미. 무산소호흡 X. 밑에 있는 표야. 무산소호흡이랑 산소호흡 비교하는 표. 오케이? 무산소호흡이랑 산소호흡 비교하는 표에 보면 산소호흡의 산소는 O. 그리고 무산소호흡은 X. 산소가 당연히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유기물 분해. 산소호흡은
완전 분해, 완전 산화, 완전 분해, 괄호치고 완전 산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산소호흡에서 생성되는 물질, 산소호흡에서 생성되는 물질. 자, 그러면 세포호흡에서 생성되는 물질 뭐뭐 있니 얘들아? 뭐 생성돼? 첫 번째, 포도당 완전히 분해되면 CO2 나오지. 그러면 또 뭐 나오니? H2O도 나온다. 그렇지? 그 다음 뭐도 나와? 에너지도 나오네. 에너지. 자, 그 에너지는 두 가지의 형태다.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열에너지와 ATP. 그 중에서도 몇 개의 ATP? 32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이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생성되는 물질 뭐 생성되니? 우선 CO2, H2O, 그다음에 에너지 만들어져. 에너지에서도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두 개의 ATP가 생성된다고. 저기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생성되죠? 그 이유가 뭘까? 여기 불완전하게 분해가 되니까. 저기 완벽하게 다 분해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에너지가 찔끔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두 개의 ATP밖에 못 만들어낸다 이거야. 거기다 하나 더 뭐 있어? 바로 중간산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중간산물. 중간산물은 이 셋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ATP 생성량으로 갑니다. ATP 생성량. 자, 산소호흡의 ATP 생성량은 총 몇 개야? 32개야. 그렇지, 32개. 무산소호흡은 총 몇 개야? 2개지. 산소호흡의 장소는 얘들아 어디라고? 앞에서 적었죠? 어디? 미토콘드리아랑 어디라고 했어? 세포질이라고 했죠?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무산소호흡은 어디에서만 일어나냐면 세포질에서만 일어나요. 자, 이렇게 비교하면 무산소호흡과 산소호흡을 충분하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연소와 비교를 해봅시다. 연소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여기에 포도당 한 분자를 올려놓고 여기도 포도당 한 분자를 올려놔. 내가 여기에다가 산소를 충분하게 가해서 이 포도당 한 분자를 완벽하게 다 분해낼 거야. 완벽하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쭉 떨어지면서 쭉 떨어지면서 에너지들이 각각 방출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는 에너지가 단계별로 방출이 되고 여기는 한꺼번에 방출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 속도, 거기 표 보이시나요? 세 번째 칸 반응 속도, 산소호흡이랑 세포호흡이랑 연소 비교하는 거 보이시죠? 반응 속도. 자, 반응 속도는 누가 빠르다? 연소가 빠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간 부분에 부등호 표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연소가 빠르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 표시해주세요. 왜? 얘는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여기는 한꺼번에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까 당연히 한꺼번에 방출되는 게 더 반응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보면 연소라는 것이 뭐야? 그러면 얘들아 연소라는 거 이런 거야. 그냥 라이터로 우리 종이 태우는 거 그게 다 연소야.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 온도는 얘들아 어떻게 써? 반응 온도는 연소가 당연히 더 높지 않을까? 세포호흡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37도 범주에서 일어날 거고 연소는 당연히 밖에서 그냥 물건 태우는 거니까 100도씨 이상에서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럼 반응 온도는 당연히 연소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연소가 당연히 높다. 그래서 부등호 표시로 반응 온도 연소 쪽에 부등호 표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연소 얘들아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니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니? 연소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니까 당연히 얘 물질대사 아니야. 물질대사 아니죠. 그러니까 효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래서 연소에다가 효소 X 세포호흡에는 동그라미. 자 에너지 전환으로 갑니다. 에너지 전환. 자 괄호치고 에너지 효율이라고 적어주세요.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효율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럼 에너지 효율은 누가 높냐 이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구할 때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인풋 에너지 분의 아웃풋 에너지로 해서 구해줍니다. 내가 그 에너지를 뽑아먹기 위해서 넣어준 에너지를 나눠준다 이거죠. 넣어준 에너지 대비 뽑아낸 에너지 그게 에너지 효율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봐봐. 포당 한 분자를 올려놓고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쫙 빨아먹었지? 여기도 쫙 빨아먹었어. 그러면 결국 이만큼의 높이값 H, 이만큼의 높이값 H, 얘가 곧 뭐냐면 바로 에너지 생성량입니다. 얘가 에너지 생성량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에너지 생성량은 누가 봐도 연소랑 세포호흡이 어떻게 되어 보이니? 에너지 생성량은 연소랑 세포호흡이랑 같아 보이죠? 높이값 H가 같아 보이니까요. 그렇죠? 왜 같을 수밖에 없겠어? 포도당 한 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동일할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있는 포도당 한 분자는 60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여기 있는 포도당은 50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말이 안 되단 말이야. 똑같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포도당 한 분자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생성될 수 있는 에너지는 여기나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뭐라고? 인풋 에너지분의 아웃풋 에너지라며. 그러면 아웃풋 에너지가 동일하네? 얘가 동일하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일정하네? 똑같네?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자, 똑같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넣어준 에너지가 달라. 넣어준 에너지. 즉, 인풋 에너지가 다르다고. 인풋 에너지. 인풋 에너지가 왜 다를까? 바로 반응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반응 온도. 반응 온도가 둘 중에 누가 높니? 얘가 높지? 그럼 똑같은 H만큼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얘는 100도씨 이상에서 반응을 시켰고 얘는 37도 범주에서 반응을 시켰으니까 얘가 훨씬 더 반응 온도가 높다고. 즉 아웃풋 에너지가 높다고. 그러면 분자는 똑같으나 분모가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분자가 똑같지? 분모값은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분수값은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서 에너지 효율은 누가 크다? 바로 에너지 효율은 산소호흡이 크다, 세포호흡이 크다 라는 거야. 정원, are you okay? 에너지 효율은 누가 더 크다? 산소호흡이 크다, 세포호흡이 크다. 거기다 부등호 표시는 산소호흡 쪽으로 해주세요.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싹 지우고 거기 다음 페이지 25페이지부터 갑니다. 25페이지. 자, 25페이지에 보면 발효의 정의. 발효는 얘들아 뭐라고 했어 내가? 무산소호흡이라고 했지? 발효는 무산소호흡이라고 했어. 거기 25페이지 첫 번째 발효의 정의 무산소호흡이라고 했어. 발효는 무산소호흡이야. 오케이? 그 무산소호흡 중에서도 자, 특징. 무산소호흡이어도 어찌됐건 물질대사야 아니야? 물질대사 맞아. 물질대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해. 효소를 이용한 물질대사를 해야 한다. 거기다 적어주세요. 특징에다가 효소를 이용한 물질대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 이 우리 효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효모. 우리 효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효모라는 친구는 아주 똑똑한 단세포 진핵생물이에요. 단세포 진핵생물.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번 주에 나랑 같이 비교표 했던 거 기억납니까? 비교표. 막 여러 가지 세포들 갖다 놓고 비교표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그 중에 그 비교표에 뭐가 있냐면 단세포 진핵생물에 해당하는 칸이 있었어. 그게 누구였니? 비교표에 보면 단세포 진핵생물에 해당하는 칸이 있었어. 오케이? 기억 안 나면 앞으로 돌아가 봐. 얘들아, 어디 있는데? 비교표 쓴 거 어디 있어? 몇 페이지에 있어? 9페이지 갑니다. 9페이지 뷰 4. 자, 9페이지 뷰 4 보면 자, 비교표 어떻게 돼 있니? 누가 단세포 진핵생물 칸이야? 누가 단세포 진핵생물 칸이야? 원생생물. 오케이? 그러면 원생생물 대신 효모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결과물 값을 갖게 돼요. 오케이? 왜? 효모는 단세포 진핵생물이었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까지 짚을 수 있겠니? 그런데 이 효모라는 아이는 아주 똑똑한 친구다. 얘가 다시 돌아옵니다. 산소가 있는 경우가 있고 산소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산소가 있는 경우에서는 뭘 하느냐? 산소가 있는 경우에서는 그냥 산소호흡을 해줍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는 경우에서는 뭘 해주냐면 얘가 알코올 발효를 해줘요. 알코올 발효. 너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면
주장창 마시는 그 알코올이 다 효모가 만들어내는 발효 산물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자, 그거 갖고 이제 나오는 실험이 뷰6에 있습니다. 뷰6로 갑니다. 효모의 알코올 발효 실험.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관이 하나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걸 이제 J자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포장 수용액이랑 효모를 같이 넣는 거야. 포장 수용액이랑 효모를 넣어놓고 내가 여기를 뚜껑을 닫는 거지. 즉 손마개로 닫는 거야. 손마개. 그럼 손마개로 닫으면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효모가 뭐라겠어? 무산소 호흡을 하겠지. 손마개를 닫았으니까 얘가 산소 차단을 시킨 거잖아. 그렇지? 산소 차단을 시켰으니까 여기 있는 효모가 포장을 가지고 뭘 할 거야? 무산소 호흡을 해줄 거야. 효모가 포장을 가지고 무산소 호흡을 해줄 거라고. 그럼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얘들아 뭘 만들어내? 무산소 호흡하면 뭐 만들어내 얘들아? 아까 거기 생성물질 우리 칸 적은 거 표에 뭐 적었어? 뭐 적었어? CO2, H2O, 에너지, 중간 산물 이렇게 적었잖아. 그렇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로 CO2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CO2. 오케이? CO2가 생성된다고.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이렇게 여기 부분에 기체가 차 있어서 더 이상 액체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맹관부라고 부릅니다. 맹관부. 이 맹관부에는 기체가 차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더하게 되면 즉 효모가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CO2가 생성이 된다며? 그럼 CO2가 어떻게 돼? 계속해서 CO2가 발생되어서 여기에 CO2가 계속해서 찰 거야. 그럼 여기 CO2 기체가 차게 되면 뭐가 세져? 바로 기체 압력이 세게 되죠. 기압이 세진다고. 그럼 기압이 세지게 되면 이 수면을 누르는 힘이 세진다는 거야. 오케이? 기압이 세지게 되면 이 수면을 기체가 누르는 힘이 더 세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게 돼.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면이 낮아진다고. CO2가 차면 기압이 세진다. 따라서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거야. 수면 높이는 낮아진다. 자,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도 출제를 하냐면 수면 높이가 낮아진다를 여기에 있는 맹관부의 높이 H, 맹관부 높이가 라도 출제를 합니다. 수면의 높이, 맹관부의 높이 두 가지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맹관부의 높이 H 값은 얘들아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졌지? 오케이? 그래서 맹관부의 높이는 커진다. 수면의 높이는 낮아진다. 똑같은 말인데 당연히 내 낚시질 치려고 자꾸 이거를 너네들 교묘하게 낚시질을 친다고 학교 내신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수면의 높이는 낮아진다. 맹관부의 높이는 높아진다. 다 똑같은 말이니 절대 혼동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실험 과정 1번 보면 맹관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우고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를 손마개로 막는다. 거기에 밑줄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를 손마개로 막는다. 밑줄 쫙.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를 손마개로 막는다. 오케이? 발효관에서는 효모의 세포가 알코올 발효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선생님, 아니 분명 산소를 차단시켰는데 왜 세포호흡이 일어나요? 아니 어느 정도는 들어갔을 거 아니야. 완벽하게 100% 차단할 수가 있겠어 여기서? 100% 차단을 못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산소호흡은 어느 정도 일어날 거야. 그 산소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전부 다 소모가 되면 그 이후로는 무산소호흡이 발생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발효관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고 오케이? 그 맹관부에 기체가 모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맹관부에 기체가 모이게 되는데 자 4번 봐봐. 자 뭘 넣는다? 맨 마지막 줄에 뭘 넣는다고 돼 있어? 수산화 칼륨 수용액을 넣는다. 그럼 밑줄 쫙.
수산화 칼륨 소용액을 넣는다. 자, 수산화 칼륨 소용액을 넣는데 수산화 칼륨이 뭐니 얘들아? KOH지. 얘들아 이거 염기성 물질이야 아니면 산성 물질이야? 수산화 칼륨 이거 염기성 물질이지. 염기성 물질. 오케이? 이 염기성 물질이 있고 너희들 CO2가 물에 녹으면 뭐로 사용이 가능하니? CO2는 물에 녹으면 얘는 산이 돼요. 탄산. 오케이? 산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 뭐야? 이 KOH를 왜 넣어줬냐? 바로 CO2를 중화 반응을 통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야. 중화 반응을 통해 제거. KOH 왜 넣어준다고? 중화 반응을 통해서 CO2를 제거하기 위함. 오케이? 중화 반응을 통해 CO2를 제거하기 위함이야. 중화 반응을 통해서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야. KOH는. 그럼 얘들아, 자, 중화 반응을 통해서 중화 반응을 통해서 CO2를 제거하게 되면 여기는 기압이 어떻게 되겠니? 낮아지겠지. 기압이 낮아지면 수면의 높이는 올라갈 거야. 그리고 냉각물의 높이 H는 작아지게 되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라고. 어렵니? 안 어렵지. 전혀 어려운 실험은 아니에요. 그냥 효모랑 포도당 수용액 넣는다. 그렇게 되면 CO2 발생해서 여기 기압이 찬다. 냉각물 쪽에 CO2 기체가 찬다. 따라서 기압이 강해진다. 기압이 강해지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는 내려간다. 냉각물의 높이 H 값이 증가한다. KOH는 왜 넣어주냐? 중화 반응을 통해서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준다. 그러면 CO2가 제거당하게 되면 기압이 낮아지고 기압이 낮아짐에 따라서 수면의 높이는 올라간다. 따라서 냉각물의 높이 H 값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어렵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물질대사 건강으로 갑니다. 자, 물질대사 건강. 자, 2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가 있고 소비하는 에너지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거 역시나 내신 문제로 정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섭취하는 에너지는 각각 그렇게 되는데 탄수화물은 1g당 4kcal, 단백질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낼 수가 있고 이 표는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동그라미 쳐놓고 암기라고 적어주세요. 1g당 4kcal, 1g당 4kcal, 1g당 9kcal,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순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영양소를 먹었는지 주어지고 그 그램에 따라서 얘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먹었는지를 계산하게끔 만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소비하는 에너지로 갑니다. 소비하는 에너지. 자, 사람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를 1일 대사량으로 한다. 거기에 밑줄. 사람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1일 대사량이라고 한다. 1일 대사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1일 대사량은 뭐 플러스 뭐로 나눌 수가 있다. 기초 대사량 동그라미, 활동 대사량 동그라미, 음식물 섭취와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량의 동그라미. 1일 대사량이라는 거는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음식물 섭취와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량으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런데 음식물 섭취와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량은 엄청나게 미량이라서 우리가 보통 계산량에 잘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보통 계산하는 문제에는 이거를 계산하게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미량 값이라 보통 계산량이 더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정의형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냐? 1일 대사량은 활동 대사량 플러스 기초 대사량이다. 이렇게 해서 낚시질을 치는 거야. 그런데 너네들 몰랐니? 음식물 섭취가 필요한 에너지량도 1일 대사량 안에 들어간단다 하면서 너네들한테 낚시질을 치는 거지. 오케이? 자, 정의형 문제로서는 무조건 포함시켜야 된다. 계산학 문제는 잘 포함 안 시켜. 그런데 수능 문제는 계산학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결국 고려를 안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뭐냐?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최소한의 양, 거기에 밑줄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 밑줄자. 그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자, 기초대사량에는 뭐가 들어갔냐? 체온유지 동그라미, 심장박동 동그라미, 호흡운동 동그라미. 즉, 얘들아, 기초대사량은 간단히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기초대사량이야. 오케이? 내가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커피를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 그때 죽진 않지. 오케이? 하지만 내가 호흡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 죽는지 안 죽는지를 생각하면 기초대사량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활동대사량이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에 뷰 7으로 갑니다. 자, 봐봐. 거기에 보면 여성 50kg인 여성이 하루 동안 먹은 에너지량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먹은 양을 나타냈대요. 에너지량이 아니라 먹은 양을 나타냈대. 그러면 자, 맨 밑에 이 여성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에너지량 4번에 보면 자, 하루 동안 섭취하는 에너지량을 한번 계산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탄수화물은 300 곱하기 4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맨 밑에다가 적어줍니다. 300 곱하기 4 플러스 50 곱하기 9 플러스 100 곱하기 4. 그렇게 되면 하루 동안 이 여성이 섭취한 에너지량이 됩니다. 그거 다 곱한 다음에 그냥 더하면 된다고. 그런데 봐봐. 소비량에서는 얘들아, 소비량에서는 조금 조심해줘야 돼. 바로 소비량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거기 에너지 소비량에 보면 단위 있죠. 단위 동그라미 친 다음에 별표. 단위 동그라미 친 다음에 별표 좀 쳐주세요. 에너지 소비량의 단위 동그라미 친 다음에 별표. 에너지 섭취량 말고 에너지 소비량의 단위 동그라미 친 다음에 별표.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왜 중요하냐면 얘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 퍼 그람 킬로그램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마치 위에서 구했던 것처럼 밑에서 내가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더하는 거야. 1 곱하기 8 플러스 1.5 곱하기 6 플러스 2 곱하기 6 플러스 2.5 곱하기 3 플러스 3.5 곱하기 1 쫙 더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에너지 소비량이 된다 라고 하면 큰일 난다 이거야. 왜? 봐봐. 우리는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킬로칼로리를 구하고 싶어. 소비한 에너지량을 구하고 싶다고. 근데 여기에다 단순하게 너네들이 뭐만 곱했어? 지금 시간만 곱했단 말이야. 시간만 곱했어. 그러면 시간만 곱해주면 이렇게 지워져. 그러면 결국 얘는 뭘 구한 거야 지금? 킬로칼로리 퍼 뭘 구한 거야? 킬로그램. 이렇게 구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만 구한 거야. 그러면 맞니? 순수한 킬로칼로리만 구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지.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성의 몸무게를 곱해줘야 돼. 그게 몇 킬로그램? 50kg을 곱해줘야만 얘가 최종적인 킬로칼로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위 조심을 하라 이거야. 왜냐면 문제에 따라서 킬로그램 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얘가 안 들어가 있으면 뭐 한 거야? 이미 문제에서 다 곱해서 나타내 준 거야.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킬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미 이 사람의 몸무게가 다 곱해져서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단순무식하게 시간만 곱해서 딱 구해주면 돼. 오케이? 시간만 곱해서 딱 구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킬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몸무게를 반드시 곱해줘야만 에너지량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해야 되므로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꼭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조심해라. 알겠죠? 오케이? 자, 거기까지가 되겠고요. 대사량 갑니다. 대사성 질환.
자, 물질 대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 그 대사성 질환에는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지질혈증, 고혈압, 통풍 등이 있는데 비만은 섭취하는 에너지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오케이? 비만에 걸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섭취하는 에너지가 소비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많게 되면 비만에 걸리게 된다고. 그리고 이 비만은 다음과 같은 질병들의 원인이 된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거기 보면 뭐 당뇨병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통풍이 있고 대사증후군이 있고 그렇게 쫙 적혀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아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상식들만 거기다 적어놨어요. 오케이? 당뇨병이란 건 이런 것이고 고지혈증이란 건 이런 것이고 고혈압은 이런 것이고 통풍이란 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서술해 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신 때 가서 내가 이것보다 더 풍부하게 알려줄 거야. 더 풍부하게 외우라고 시킬 거고 요 정도는 기본 오브 기본이야. 알겠지? 그래서 각 질환마다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 어떠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걸리는지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당뇨병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항상성 유지 파트 가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다룰 겁니다. 알겠죠? 얘들아 우리 몇 페이지로 가냐면 연습문제 1-1번과 대표예제 2번을 풉시다. 연습문제 1-1번과 대표예제 2번. 연습문제 1-1번과 대표예제 2번. 30페이지와 31페이지입니다. 우리 재성님 혹시 자기전도 숙제는 좀 해왔어? 잘 풀리디? 그래? 잘 풀었어. 오늘 시험 14점 만점이고요. 14점 만점이고요. 채점 후에 복도에 게시될 겁니다. 아시겠죠? 왜 금시초문인 것처럼 듣죠? 제가 분명 초반에 테스트 보면 그 결과물들은 밖에 게시한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제가 학원에 협조를 구해서 충분히 제 알아서 미쳐 날뛰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렵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볼 수 있어요. 숙제만 열심히 했더라면. 알겠지? 정원아, 대표제 2번 풀어야 돼. 대표제 1-1번 푼 다음에 바로 2번. 정원아, 졸면 죽일게 이제. 알겠지? 밥 먹은 식곤증으로 조는 건 여기까지야. 알겠지? 너희는 그런데 왜 선생님들이랑 같이 붙잡혀서 밥을 먹었어? 주원아? 아 진짜?
왜 착하다. 나 같았으면 선생님 꺼져요. 내가 너랑 먹어요. 라고 바로 했을 텐데. 안 그래도 다음 주 목요일날 회식한대요. 저희 학원에서. 이 녹화하느라 제가 지금 더 이상 소리는 못하겠고 어찌됐건 그 틈 사이에서 제가 혼자 무슨 그냥 벌써 어지럽네요. 자, 저 가봐도 될까요? 자, 1-1번입니다. 우선 가 그림은 1-1번의 가번 그림은 얘들아 누가 봐도 무슨 그림이니? 1-1번의 가번 그림은 누가 봐도 세포 그림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지금 요렇게 가는 게 A, 요렇게 가는 게 B 동그라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화 동화작용이죠. 세포흡은 이쪽에 관여한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가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는 한번 재성아 맞니 기억번? 아니야 왜? 열 에너지를 방출된다고? 열 에너지를 방출되는 에너지가 존재하죠. 그렇죠. 모두 ATP에 저장된다. 얘들아 생명과학에서 진짜 야매 팁 알려주면 생명과학에서 모두 전부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조건들은 전부 다 웬만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생명과학에서는 예외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부라는 말을 이런 거는 거의 다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억번에 니은번 기억은 CO2이다. 맞니? 그렇죠. H2O랑 거기 기억 CO2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주원아 디귿번 맞니? 맞지? 왜? 내가 디귿번 분명 뭐라고 했어? 세포호흡이 뭐 한다고? 세포호흡이 뭐 한다고? 관여한다고. 관여. 세포호흡이 관여한다고. 그러니까 세포호흡이 관여해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 당연히 맞겠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대표예제 2번 갑니다. 대표예제 2번을 보면 자 기억은 선우야 뭐니? 기억 동그라미는 뭐니? 그렇지. 기억 동그라미는 광합성이라고 봐야 되고요. 니은 동그라미는 그러면 세포호흡이 되겠네요. 그 세포호흡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Y가 X가 됐으니까 그러면 정원아 X는 뭐여야 되니? ATP가 돼야 되겠고 Y는 ADP 플러스 PI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콜? 아니? 그리고 여기서 방출되는 이 에너지는 뭐에 이용이 된다?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이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갑니다. 기억번은 예진아 기억번 맞니? 기억번 맞아? 그렇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준다. 뭐야? 화학 에너지가 뭔데? 포도당. 오케이? 거기서 말하는 화학 에너지는 포도당이에요. 빛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전환해준다. 왜냐면 포도당을 합성해주니까요. 그렇죠? 당연한 말이 되겠죠. 자, 식물의 엽록체에서는 기억, 니은이 모두 일어난다. 우리 한번 대답을 해줘 볼까요? 용성아, 기억, 니은 모두 다 일어나니? 아니야. 뭐가 안 일어날 것 같아? 광합성만 일어나니까 엽록체에서. 그런데 얘들아 자 우리가 엽록체에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일어난다.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 보면 세포호흡이니까요. 그렇죠. 세포호흡 자체가 일어난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가능해. 얘들아 식물의 엽록체가 아니라 식물세포에서는 기억과 니은이 모두 일어난다. 이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식물도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식물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ATP 형태로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식물의 엽록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야?
광합성만 일어난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낚시질 치기 딱 좋겠죠. 식물의 엽록체, 식물 세포 이거 갖고 딱 낚시질 치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서윤아 디귿번은 맞니? 디귿번은 아니야? 아니죠. 왜냐면 봐봐, 얘와 얘가 동일한,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량과 여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동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뭐만큼이 빠져나가니까? 이 중간에서 세포호흡에서 뭐만큼이 빠져나가? 뭐만큼이 빠져나가? 바로 열에너지만큼이 빠져나가잖아. 그렇지? 열에너지만큼이 이쪽에 이미 여기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제 아무리 여기에서 내가 에너지를 쫙 받아들여가지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포장을 만들었어. 그 포장에 전부 다 에너지가 저장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량이 이미 축소된 상태일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는 당연히 저기의 에너지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기억과 이용 과정에 모두 효소가 필요하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냐면 물질 대사니까요. 물질 대사니까 당연히 모두 효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민서야, 미음번은 많이 틀리니? 미음번 맞아? 자, 고에너지 인산결합수. 내가 ATP의 고에너지 인산결합수는 내가 몇 개라고 했니? 이거 내가 2개라고 했죠. 인산이 3개고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2개라고 했잖아요. 인산이 3개,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2개라고 했죠. 왜냐면 인산끼리 결합이 되어 있는 게 고에너지 인산결합이었고, 이렇게 인산이 3개가 있으니까 이 2개가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했잖아요. 인산끼리의 결합, 그게 고에너지 인산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이해가니? 이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민서 오케이? 네, 미토콘드리아에선 가반응이 일어난다. 네, 가반응이 일어난다. 가 과정에 관여한다. 가 과정이 세포호흡이 관여한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오케이? 가 과정은 세포호흡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유지에 이용이 된다. 내가 체온유지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의 생명활동의 에너지로 쓰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CO 번도 맞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자, 대표예제 3번만 풀고 우리 뒤쪽으로 좀 넘어갑시다. 대표예제 3번만 풀고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대표예제 3번. 서연아, 오늘 클리닉 와서 잘 했니? 쌤이 질문, 서연이 아니야? 오늘 클리닉 오지 않았어? 그치? 클리닉 잘 받아주셨니? 조교쌤이? 뭐 질문했어? 자기전도? 아니요, 저 자기전도 아직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어? 밴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식으로 보내주셔서 그냥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오늘 거기 자기전도 오늘 시험 볼 텐데 괜찮겠어? 오늘 시험 봐요? 오늘 맨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내가 저번 주에 내가 그래서 공부해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서 그냥 밴드가 안 들어가죠? 네. 어떡해? 왜 안 들어가지는데? 공신폰이랑 핸드폰에 어떻게 하지? 난처하게 돼버렸네.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카톡으로 주셨어? 아직 하고 있어요. 조교쌤한테 얘기한 거야?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저 가봐도 될까요? 대표예제 3번 갑니다.
자, T1까지 방출된 열 에너지량은 B에서가 A에서보다 많다라고 돼 있네요. 봐봐. 지금 방출되는 기체량을 보면 봐봐. 얘는 이만큼 방출됐고 얘는 이만큼 방출됐지.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둘 중에 물질 대사량이 많은 건 누구야? 둘 중에 물질 대사량이 많은 거는 얘가 더 물질 대사량이 많아야 돼. 그럼 얘가 더 물질 대사량이 많으니까 물질 대사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CO2가 더 많이 생성됐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물질 대사량이 많다. 그래서 방출된 열 에너지량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B에서가 많다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ATP 생성 속도. 얘들아 속도래. 속도.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보면 얘는 지금 여기 뭐야? T1일 때 이 지점에서 얘는 기울기가 제로지. 기울기가 제로. 그렇다는 소리는 물질에서 하고 있는 중이야? 안 하고 있는 중이야? 물질에서 더 이상 안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ATP의 생성 속도는 B는 뭐야? 제로야, 제로. 그러니까 당연히 A가 클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속도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기울기를 보셨어야 돼요. 기울기. 오케이? 그 다음 순방계를 제거하면 산소호흡 속도는 얘들아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 이유는 순방계가 무슨 역할이었는데? 산소 차단이었잖아. 그럼 산소를 차단하는 것을 제거하면 산소가 존나게 들어오고 산소가 존나게 들어온다면 산소호흡 속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이해가니? 1번. 봐봐. 열 에너지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봐봐. 그러면 지금 얘는 이만큼의 CO2가 생성이 되었고 얘는 이만큼의 CO2가 생성이 되었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만큼 CO2량이 더 많이 발생된 거지? 여기서 CO2가 왜 발생하는데? 효모의 물질 대사 때문에 CO2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렇지? 효모의 알코올 발효, 효모의 세포로 인해서 CO2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콜? 효모의 물질 대사 때문에 CO2가 발생한다고. 효모의 물질 대사 때문에 CO2가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근데 CO2량이 얘가 더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 요만큼이 더 CO2량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더 물질 대사량이 많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럼 물질 대사량이 더 많다면 당연히 발생되는 열 에너지량도 A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거지. 용성이 이해가니? B가 더 많은 거 아, 그러니까 B에서가 많다는 틀린 말이 되는 거지. 내가 혹시 맞다 했니? 제가 치매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자극의 전도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러 갑시다. 본격적으로 자극의 전도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러 갈게요. 자, 우리 65페이지 1-1번과 1-2번 혹시 풀었니? 안 풀었어? 1-1번이랑 1-2번 풀었어? 1-1번만 풀었어? 맞아? 1-2번 풀어야 되는 거네? 자, 갑시다. 1-2번 갑니다. 자, 얘들아, 너네들한테 내가 문제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딱 2분 줘볼게요. 2분. 알겠죠? 자, 2분 동안 재볼 테니까 충분히 문제에 대한 조건들을 해석을 해봐봐. 기억, 니은, 디귿을 풀라는 게 아니야. 오케이? 기억, 니은, 디귿을 풀라는 게 아니라 뭐 여건이 되면 기억, 니은, 디귿 해결하셔도 되고요. 자, 문제 조건 해석해가지고 기억, 니은이 뭐고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뭐고 1번이 뭔지를 지금부터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분 드립니다. 혹시 오늘 숙제장을 못 받았거나 답지를 못 받았다?
선생님 풀었어? 선생님 생각 한번 했구나. 어? 어쩐지. 잘하네. 자, 2분 시간은 지났고요. 자, 갑니다. 자, 우선 얘들아, 기억이 나트륨이고 니은이 칼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온 막주가도 그래프에서 분명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먼저 증가하는 놈이 나트륨, 나중에 증가하는 놈이 칼륨이다. 이거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에 마리집이 존재하는 부분이래. 마리집이 존재하는 부분. 마리집이 존재하는 부분은 속도가 빠르니 느리니?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했지. 속도가 빨라야 돼. 왜냐면 거기 부분은 도약전도가 일어나야 되니까 내가 슝 지나간다고 했어, 분명. 맞아? 그럼 여기 부분이 속도가 빨라야 돼. 그럼 얘들아, 속도는 얘들아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 아니니? 그럼 속도가 빠르려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구간에 비해서 얘는 B 동그라미가 작고 A 동그라미가 커. B 동그라미가 작고 A 동그라미가 크다고? 속도가 빠르려면 시간은 작고 거리는 커져야 돼. 그럼 딱 봐도 뭐야? 얘가 B 동그라미, 얘가 A 동그라미네. 그렇지. 오케이? 그럼 끝났어. 조건 해석은 끝나는 거야. 이 그래프 엄청 중요하고요. 이 그래프 내신 문제에 나왔다 하면 애들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그래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얘는 기출문제, 고3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거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변형 형태예요. 나번 그래프는. 그래서 조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 이거 해석 안 된다. 없나요? 자, 그러면 기억번. 구간 1에는 슈반세포가 있다. 당연히 마리집 구간이니까 슈반세포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B 동그라미 거리이다. 맞니? No. B 동그라미는 시간이다. 자, 농도. 자, 내가 농도는 얘들아, 농도 문제는 무조건 밖에는 나트륨 안에는 칼륨이 많다라고 하는 박나한 칼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박나한 칼. 농도와 관련된 문제는 밖에는 나트륨 안에는 칼륨이 많다라고 하는 박나한 칼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렇게 되면 박나한 칼을 이용해서 풀면 지금 보면 안분의 박인가요? 안분의 박. 그리고 칼륨과 나트륨을 비교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 박나한 칼 안에는 칼륨이 많고 밖에는 칼륨이 적다. 따라서 분모가 작고 분자가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분수값이 작아진다. 따라서 나트륨이 크다. 이렇게 푸는 거죠. 오케이? 우리 이해 가니? 콜? 민서 여기까지 이해 가니? 혹시 용성이 여기 다 이해 가니? 괜찮아? 자, 요게 요 정도가 이제 기본 베이스 문제예요. 알겠죠? 요 정도가 이제 기본 유형 문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었을 만한 것들은 60페이지로 잠시만 가볼게요. 바로 속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못 풀었을 것 같거든요. 60페이지. 이런 유형 문제들 너희들 숙제장에 연락이 많이 받지? 숙제장에 연락이 많은데 문제는 하나도 안 풀린다는 게 문제였지.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 조금 한번 씹으려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많이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파트를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파기 시작할 거고요. 클리닉 때도 이쪽 파트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파시길 바래요. 알겠죠? 그럼 나랑 같이 가볼게요. 자, 거기 위에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막전이 그래프 심화에다가 아무것도 필기 안 할 거니까 거기에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떤 얘기들을 해볼 거냐면 이런 얘기들을 해볼 거예요. 60페이지 막전이 그래프 심화에다가만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아무것도 안 적을 거니까요. 자,
보통 이 문제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 상황이 이렇게 돼요. 자, 내가 여기다가 자극을 줬다. 그리고서 여기 D1, D2, D3가 있다. D1, D2, D3가 있는데 얘네들의 막전일을 측정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네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에 동시에 타임워치를 눌러. 여기에 자극을 주는 거에 동시에 타임워치를 딱 누른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 자극을 주면 D1, D2, D3가 다 같이 자극을 먼저 느끼니? D1, D2, D3가 전부 다 자극을 느껴?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여기다가 자극을 준다고 해서 얘네들 동시에 다 자극을 느끼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D1의 입장으로 봤을 때 X축이 시간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X축이 시간축이다 라고 해버린다면 자, 자극을 줬지? 그러면 자극을 줬으니까 그런데 아직 D1은 못 느낄 거야. 왜? 여기까지 도달을 못했으니까 아직 자극을 못 느끼겠지, D1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D1에 딱 자극을 느끼면 둥 하면서 그래프가 형성돼. 그래서 당연히 그 뒤로는 회복한 이후로니까 쭉 가겠지.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D2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극을 못 느끼고 있다가 D2에서 자극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둥 하면서 그래프가 형성될 거야. 오케이? 그냥 D3도 마찬가지로 자극을 못 느끼고 있다가 D3도 자극을 못 느끼고 있다가 자극을 받게 되면 둥 하면서 그래프가 형성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문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내가 X축이 어차피 시간축이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이 초일 때 딱 여기를 내가 T라고 해보자. T초일 때 이 D1, D2, D3의 막전위를 측정해줘. 이게 시험 문제라고. 오케이? T일 때 얘네들의 막전위를 측정해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D1은 마이너스 70이네. 마이너스 70. 한 플러스 10 정도로 돼 보이네. 아, 플러스 10. 아직 D3는 자극을 못 느꼈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70. 이런 식으로 읽히게 된다고. 근데 문제는 어느 시험 문제도 이렇게 준 다음에 이렇게 써봐.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어떻게 나온다는 게 문제야?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오케이? 저 숫자 값들만 주어지고 이쪽 상황으로 추론이 가능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 상황들이에요. 우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공식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공식이냐면 측정시간 T라는 거는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 플러스 저 자극을 느낀 지점이 막전이가 변화하는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저 막전이 변화 그래프는 X축이 시간축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막전이가 변화하는 데의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막전이가 변화하는 데의 시간이다. 그래서 결국 맨날 쓸 거야. 측정 시간은 도 플러스 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측정 시간은 도 플러스 막이다. 측정 시간 T초는 저기까지 자극이 도달하는 시간 플러스 막전이가 변화하는 데까지의 시간이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한번 문제 상황을 여기다가 적어줘 볼게. 자, 0초일 때는 마이너스 70mV. 그리고 1초일 때는 마이너스 60mV. 2초일 때는 플러스 30mV. 그리고 내가 3초일 때는 마이너스 80mV. 4초일 때는 마이너스 70mV인 애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래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프. 오케이? X축이 시간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2초, 3초, 4초, 1초, 0초 이렇게 된다는 거야. 0초, 1초, 2초, 3초, 4초가 각각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냥 숫자 값으로 나타내줬어. 너네들 편하다고. 오케이? 원래는 그래프를 주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유치한 문제도 이렇게 숫자 값을 주어주는 경우는 없어. 자, 그랬을 때
뉴런 하나가 있고 내가 여기다가 자극을 준다고 칩시다. 이 자극 준 점을 P라고 따져볼게. 그리고 D1, D2, D3가 있고 D1, D2, D3가 있고 이 뉴런의 전도 속도가 1cm/ms라고 가정해 볼게요. 전도 속도가 1cm/ms야. 오케이? 그리고 거리는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각각의 도달 시간을 계산해주고 각각의 막전이 변화 시간은 몇 초이며 그거에 따른 막전이는 몇인지 P, D1, D2, D3 각각의 값들을 너네들이 구해달라. 이 표를 지금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시간은 4초일 때 측정을 하자 칩시다. 오케이? 자극을 주고 P, D1, D2, D3에 4초일 때 막전이를 P, D1, D2, D3의 막전이를 지금 측정해 달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제가 해볼게요. 오케이? 너네들 표정을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단순하게 생각해. 자, 자극을 줬어. 4초 뒤에 막전이를 측정해보자. 어디? 여기에 4초일 때 막전이를 측정해보자. 자, 그런데 내가 도달 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을 뭐라고? 측정 시간이라고. 얘네 둘의 합은 측정 시간이라고. 그게 몇 초라고? 4초라고 지금. 여기까지 콜? 여기까지 이해 갔어? 서윤이 콜? 정원이도 콜? 자, 그러면 봐봐. 내가 P에다가 자극을 줬지? 그럼 P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몇 초야? 0초 아니야? 아, P에다가 자극을 줬는데 P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있겠어? 그렇지. 그러면 P의 도달 시간은 빵초야. 거리 주어져 있지? 속력 주어져 있지? 그럼 뭐야 얘? 도달 시간? 1초. 도달 시간? 2초. 도달 시간? 3초. 합이 4초여야 되니까 4초, 3초, 2초, 1초. 아니야? 여기까지 콜? 자, 그러면 뭐 하면 돼? 이 각각의 막전이 변화 시간에 따른 막전이 값들을 읽어주면 돼. 4초일 때 뭐라고? 3초일 때 뭐라고? 마이너스 80. 2초일 때 뭐라고? 플러스 30. 1초일 때 뭐라고? 마이너스 60.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정방향인 거야.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만 보고 일로 갖고 올 수 있니? 이게 이제 문제가 테스트가 되는 거야. 오케이? 대충 문제 상황이 이해가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정원이 이해 갔어? 우리 주원이도 이해 갔어? 오케이? 이 쎄한 반응. 우리 민서 이해 갔니? 봐봐. 자, 요걸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스킬들을 조금씩 뽑아낼 거야. 그 스킬들에 대해서 봐보자. 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 첫 번째 스킬은 측은 도 플러스 막이다. 이거는 뭐 국룰 공식이야. 이거는 뭐 스킬이랄 것도 없어. 국룰 공식이야.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써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야. 알겠지? 자, 두 번째, 봐봐. 측은 도 플러스 막을 이용해 보면, 봐봐. 얘는 이용해 보면, 봐봐. 보통 측정 시간이 이렇게 4초로 주어지거나 t초로 주어지거나 측정 시간이 웬만하면 주어지는 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측정 시간이 주어진다고 치면 측정 시간은 무조건 일정하게 된다 이거야. 몇 초일 때 측정하자, t초일 때 측정하자, t1일 때 측정하자, a초일 때 측정하자. 뭐야? 다 측정 시간이 뭐로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합이 일정해야 돼. 합이 일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도달 시간이 짧아질수록 막전이 변화 시간을 길어지고 도달 시간이 길어질수록 막전이 변화 시간을 짧아지는 거 아니야?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막전이 변화가 많이 진행될수록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뭐 된다? 도달 시간이 짧아진다고. 도달 시간이 짧아져. 그럼 얘들아,
도달 시간이 짧아져야 돼. 도달 시간이 짧으려면 자극준 지점이랑 가까워야 되겠어? 멀어야 되겠어? 자극준 지점이랑 가까워야 도달 시간이 짧아질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이런 거야. 막전이 변화가 많이 진행될수록 자극준 지점이랑 가깝게 설정해야 돼. 가깝게. 자극준 지점이랑 가깝게. 그러니까 여기 봐봐. 마이너스 80이라고 주어진 얘, 마이너스 80이라고 주어진 얘, 오케이? 이 얘는 최대한 자극준 지점이랑 가깝게 설정해야 되는 거야. 왜?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초나 되는 아주 긴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최대한 자극준 지점이랑 가깝게 설정해야 된다고. 지금 물론 우리는 이걸 안채로 이렇게 추론했으니까 당연한 사실이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만 주어지고 이거 갖고 절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뭔 소리인 줄 알겠니? 이해 갔어? 응.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엿 같은 상황들은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자, 플러스 10이라는 값이 있다고 치자. 이 플러스 10이라는 값이 있으면 문제는 아주 엿 같은 게 뭐냐면 여기 플러스 10이라고 만약에 주어진다고 쳐. 근데 저 플러스 10이 탈분극의 플러스 10인지 재분극의 플러스 10인지 내가 그걸 모른다는 게 엿 같은 거야. 이제 이 문제의 엿 같은 상황들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웬만하면 거의 다 가정을 하는 수밖에 없어. 오케이? 뻔하게 아는 값들을 제외하고 뻔하게 아는 값들이 뭐냐면 바로 한 시점으로 귀결이 되는 값들. 뭐? 그렇지.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 얘는 한 시점으로 귀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랑 플러스 30은 내가 시점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걔네들을 먼저 배치할 수가 있어. 그런데 플러스 10이라는 애는 재분극인지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 내가 알 바가 없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통해서 유추하는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마이너스 80이라는 이 녀석은 막전이 변화 시간이 매우 긴 축에 해당하는 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긴 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달 시간이 웬만하면 짧을 수밖에 없어서 이 마이너스 80이라는 애를 먼저 조지고 시작하는 거야. 마이너스 80이라는 애를 최대한 자극준 지점이랑 가깝게 조져가지고 문제를 딱 만들어 놓고서 나머지를 풀라고. 여기까지 이해 갔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스킬입니다. 딱 3개밖에 안 할 거야, 얘들아. 3개밖에 안 할 거야. 자, 측은 도 플러스 막 다시 갖고 올게. 측은 도 플러스 막인데, 자, 여기서 측정 시간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런데 문제 조건을 보니 막전이가 같은 애가 있어. 막전이가 같다? 막전이가 같은 아이들이 있어. 막전이가 같다. 자, 막전이가 같은 상황에 있는 애들이 있어. 막전이가 같은 상황에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같다고 해석할 거야. 막전이 변화 시간이 같다 라고 해석할 거야. 선생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막전이가 같으면요, 아니 플러스 10으로 같으면요 막전이 변화 시간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에 있는 플러스 10은 탈분극의 플러스 10이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10은 재분극의 플러스 10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막전이 변화 시간이 같다고 해요?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 가정하자. 막전이 변화 시간이 같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야.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나중에 바꿔야 되고, 오케이? 저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안 되면 나중에 바꾸고 우선 같다고 가정하자 하고 문제를 풀자라는 거지. 오케이? 왜냐면 여태껏 평가원이 그렇게 냈기 때문에, 수능을 내는 곳이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같아지면 얘가 똑같아져. 도달 시간이 같아진다고. 도달 시간이 같아져. 도달 시간이 같아진다고. 오케이? 도달 시간이 같아져. 그럼 한번 문제 상황을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자, 뉴런 2개가 있어, 여기. 뉴런 2개가 있는데, 자극을 P, 여기에 자극을 줬다고 쳐볼게. 여기서 자극을 줬는데, D1과 D2가 있어.
D1과 D2가 있는데 여기 2cm 떨어지는 지점이고 여기 3cm 떨어지는 지점이라 해볼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자극을 동시에 줬는데 자극을 동시에 주고 여기에 동시에 막전위를 측정해보자 했는데 얘가 플러스 10이고 얘가 플러스 10으로 같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 막전위가 같다? 막전위 변화 시간이 같다? 왜? 측정 시간은 내가 일정하다 했지? 동시에 측정하자고 했으니까 지금 막전위 변화 시간이 같다? 그럼 도달 시간이 같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과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같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니? 용성이 이해 갔어? 민서 이해 갔어? 응. 자, 도달 시간이 똑같아. 그럼 얘들아, 속력은 뭐분의 뭐야? 다시 속력은 뭐분의 뭐라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시간분의 거리. 근데 얘가 똑같다고. 얘가 똑같아지면 어떻게 돼? 거리비가 곧 속도비가 돼. 따라서 얘들의 속도비를 구할 수가 있어. 속도비는 뭐 때문에? 속도비는 2대 3이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만 딱 알려줄 거야, 스킬을. 여기까지만. 나는 이렇게 3개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이렇게 3개만 사용해도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어. 알겠지? 그 상태로 내가 딱 한 문제만 풀게. 알겠지? 나랑 같이 어디로 가냐면 2-1번 갑니다. 2-1번이요. 자, 2-1번 잘 봐. 혹시 얘들아 이거 필기 덜 했으면 찍어놓고 집에 가서 필기할 사람들은 필기하던가 뭐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필기를 안 하신 분들은 뭐 찍으셔서 집에 가서 필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영상은 오늘 올라갈 거예요. 자, 저희 그러면 다 지워도 되겠... 자, 그러면 2-1번 가겠습니다. 자, 2-1번이 어떻게 되냐면 문제 상황이 이렇게 돼. 자, 얘들아 가볼게. 보자. 자, 문제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D1부터 D4 사이에 자극을 줬고, 다시 한번 뭐라고? D1과 D4 사이에 자극을 줬고, 내가 T1일 때 동시에 측정을 하재. 그랬을 때 1, 2, 3, 4가 아니라 D1, D2, D3, D4죠. 지멋대로 문제 상황을 바꿨네요. D1, D2, D3, D4에서 막전위를 측정했을 때 D1, D2, D3, D4에서 막전위를 측정했을 때 기억과 니은이 B와 A 중에 하나인데 어찌되건 값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대. 다음 상황을 추론해보자 라는 거야. 오케이? 대충 문제 상황은 이해 갔니? 그러면 자 가보자. 자, 측은 도 플러스 막을 써봐. 첫 번째 측은 도 플러스 막을 쓴다. 그리고 뭐가 일정한지 보는 거야. 측은 도 플러스 막 쓰면 뭐가 일정한지 보여? 측정 시간이 T1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 얘가 T1이야. 그러면 합의 시간이 일정해야 되네. 오케이 콜? 자, 그런데 봐봐. 여기에서 진짜 소름 돋는 거 알려줄게. 봐봐. D1부터 D4 사이에 내가 자극을 줘야 된대. D1부터 D4 사이에 자극을 줘야 돼. 그러면 결국 D1, D2, D3, D4 어딘가에는 자극을 내가 줬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자극 지점이 존재해. 자극준 지점이 존재한다고? 그 자극준 지점은 얘들아 아까 도달 시간이 뭐였어? 도달 시간이 빵초였지. 도달 시간이 빵초야. 그렇게 되면 곧
막전이 변화 시간이 곧 측정 시간 t1이야.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자극준 지점이 막전이 변화가 가장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 도달 시간이 빵초기 때문에. 얘가 빵초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이 곧 측정 시간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자극준 지점은 막전이 변화가 가장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가장 많이 진행된다 라는 거예요. 자극준 지점은 막전이 변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그런데 봐봐. 그 상태로 봐봐. 내가 D1에다 자극을 줬대. D1에다 자극을 주면 여기에 동시에 자극을 준 거야. 그럼 여기도 도달 시간이 빵, 여기도 도달 시간이 빵이야. 도달 시간 빵, 빵.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 T1. 위아래가 뭐일 수밖에 없어? 막전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D1에다 자극을 줬다고 하면 D1에다가 D1에다가 자극을 줬다 하면 뭐야? 플러스 10 플러스 10으로 같아. 여기에다 줬다고 가정을 하면 플러스 10 플러스 10으로 같아. 여기에다 자극을 줬다고 하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으로 같아. 여기에다 자극을 줬다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으로 같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막전이 중에서 막전이 변화 시간이 가장 긴 건 누구야? 막전이 변화 시간이 가장 긴 거는 방금 말한 대로 마이너스 80인 D3가 가장 길다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왜냐면 마이너스 80은 제일 뒤쪽의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결국 자극준 지점의 막전이 변화가 가장 많이 진행돼야 돼. 따라서 자극준 지점은 D3야 라고 내가 나온다고. 그럼 얘 위아래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으로 똑같아. 그러면 여기다 자극을 줘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나온다고? 여기다 자극을 줘야 되는구나. 그런데 봐봐. A랑 B랑 왜 똑같냐고? 그 이유는 자극을 여기와 여기에 동시에 주는 거잖아. 내가 얘를 준 다음에 얘를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자극을 주는 거잖아. 그럼 똑같이 도달 시간이 빵초인 거 아니야? 그러면 도달 시간이 둘 다 빵. 근데 T1일 때 측정하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콜? 그러면 봐봐. 얘들아. 기억과 니은이 A와 B 중에 하나인데 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봐봐. 둘 중에 속력이 B가 더 커. 우선 그것까지는 알지? 그런데 봐봐. 나 뭐 보이냐면 바로 얘가 보여. 뭐가 보이냐면 막전이가 같은 게 보여. 막전이가 같은 게 보여. 막전이가 같다? 뭐라고 했어? 막전이가 같다? 막전이 변화 시간이 같다. 막전이 변화 시간이 같으면 뭐하다? 도달 시간이 같다. 도달 시간이 같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과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같다. 그러면 둘 중에 같은 시간 내에 더 멀리 뛴 애가 누구야? 같은 시간 내에 더 멀리 뛴 거는 니은이 더 멀리 뛰었죠? 그럼 니은이 더 속도가 빠른 거지. 따라서 얘가 B, 얘가 A구나.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갔니? 어려워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문제였는데 예진아, 우선 여기까지 이해 가니? 자, 그러면 마무리 지으러 갑시다. 기억, 니은, 디귿. 자, 기억 동그라미는 A다. 네, 맞죠? 기억 동그라미 A 맞고요. 자, B의 D2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자, 볼까요? B의 D2. 자, 봐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죠? 3, 6, 9니까 3cm, 3cm니까. 그럼 당연히 거리가 같기 때문에 도달 시간도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럼 도달 시간이 같아. 자, 도달 시간이 같으면 막전이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의 막전이와 얘의 막전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서 마이너스 20이야.
여기까지 맞니? 자, 그런데 봐봐. 자,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20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봐봐. D1과 D2 중에 도달 시간이 더 긴 건 누구야? D1과 D2 중에 내가 D3의 자극을 줬잖아? D1과 D2 중에 도달 시간이 더 긴 게 누구야? D1이 더 길지? D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 그러면 도달 시간이 더 길어.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 짧아야 된다고. 막전이 변화 시간은 짧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프 상에 나타내보자. 여기가 플러스 10이고 여기 마이너스 20이야. 오케이?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탈분극이냐 물어봤지? B의 D2가 탈분극이냐? 그러면 결국 B의 D2가 여기냐?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말이 안 되는 게 봐봐. T1의 막전이 변화 시간이 짧아. 막전이 변화 시간이 짧다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긴 놈이 지금 여기까지밖에 X축으로 안 갔어. 막전이 변화 시간이 더 길어야 되는 놈이 여기까지밖에 안 갔는데 막전의 변화 시간도 짧은 이 새끼가 열로 해석하든 열로 해석하든 여기 또는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고. 이거 말이 되니? 말 안 된다고. 그렇지? 따라서 아니다. 즉 탈분극이 아니야. 그러니까 B의 D2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재분극일 수밖에 없어. 재분극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마지막 마무리 D급번. B T1일 때 D4에서 A분의 B D4에서 A분의 B야. 자, B는 구해져 있지. 마이너스 20으로. 근데 A도 동일한 논리로 구할 수 있어. 뭐야? 자극준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도달 시간이 똑같다. 따라서 얘의 막전이와 얘의 막전이 같다. 플러스 10이지? 여기가 플러스 10이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지? 따라서 1보다 작다. 그래서 D급번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자극의 전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극의 전도 속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 해석할 수 있으면 학교 내신 문제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40분까지만 쉬었다가 바로 수업 진행할게요. 알겠죠? 40분. 5분만 쉽시다. 5분만. 알겠죠?